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더니 계속 따로 국밥입니다. 기관 보고 일정 잡느라고 활동기간의 4분의 1을 훌쩍 허송세월해버리더니 그렇지만 아직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각각 인천과 목포 쪽을 찾았습니다. 물론 따로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지난 19일 날 갔었던 인천에를 오늘은 여당 위원들이 갔습니다. 가서 연안여객터미널, 인천 VTS, 인천 해경 등을 방문하고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불리우는 오하마나호도 타본답니다. 야당 위원 9명은 오늘 아침에 목포와 진도로 갔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가면 그냥 시찰에 불과합니다. 따로 국밥으로 다니면 이들을 맞는 사람들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똑같은 곳을 며칠 시차 두고 따로 다니는 중복과 비효율의 이 극치.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들입니까?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25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이 6.25 한국동란 발발일이었군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주요 소식은 KBS 직원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새 사장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77% 압도적 다수로 꼽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곧 새 사장을 선임할 텐데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올지, 아니면 이번 문창극 온누리교회 동영상 보도 파문 그런 것들의 여파로
좀 더 강력한 사람을 내려보낼지,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무슨 일은 없을지 이제 관심이 갑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그동안 저의 연수원에서 힐링 또는 준비 복귀 과정 프로그램 이런 걸 받고 있다가 오늘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언론으로서는 또 뉴스가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몰렸고, 이따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림은 충분히 볼 수 있겠군요.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을 전후해서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좌익 효수라는 끔찍한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밖의 것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주요 늘 하던 고정 프로그램 계속 유지됩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대변인 맡고 있죠. 연결해서 야권 연대라거나 통합진보당의 앞으로의 활로를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조금 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온라인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의견 주신 것 많이 모아서 수렴도 했고요. 시기적으로는 7월 달 접어 들어가면서 하게 되니까 7월 코너 부분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딱히 7월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우선 첫째, 윤재석의 국제 뉴스 브리핑이란 코너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신설하겠습니다. 사실 국제뉴스가 필요한 건 저희도 알고 있었고 이것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 주신 네티즌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셨는데 마땅치 않았고 그냥 연합뉴스에 뜬 것을 쭉 찢어다가 읽어버리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하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고 또 앞날을 조금 내다볼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위원은 어제 인터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정통 국제부 기자 출신입니다. 국제부만 한 30년 넘게 했고요. 미국에 가서 근무한 적도 있고 물론 프레시안에는 요즘 여러 가지 기사도 쓰고 특히 어제는 명성교회 장로 사망사건 관련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일 욕심 많고 연합뉴스의 선재규 국장을 거쳐서 지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선재규 위원과 윤재석 기자는 국내 언론계에서는 알아주는 국제통들입니다. 어제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데요. 국제뉴스는 차분히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전화 연결 코너는 저희 제작진이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끝에 물론 여러분들이 주신 견해 다 모아서요.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한 끝에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만들되 부정기로 하겠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를 비워두고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아무 때나 아무 주제나 관계없이 육성으로 조합원들 그리고 청취자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께서는 물론 따로 서면으로도 공지는 올리겠습니다마는 국민라디오 @gmail.com 국민라디오의 스펠링은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국민라디오 KUKMINRADIO 라디오 그 라디오입니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 간단히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언제나 가능하고 뭐 하루에 수없이 굉장히 많은 분을 함께 하기는 힘들겠죠. 한다면 2-3명, 서너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의성을 따져서 또는 이런 걸 말해보겠다고 하는 거 좀 쭈뼛거릴 거 아닐까 이런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요. 기탄 없이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 이강윤의 오늘 마이크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이메일에서 찾아내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요 사항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강윤의 오늘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도 있고 코너가 다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풍부한 정보와 높은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했는데 그나마 좀 다양화라도 조금 좀 시도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조특위, 세월호 국조특위 이렇게 여야 따로따로 국밥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 같습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심재철 특위위원장 그리고 여당 특위위원 9명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을 방문해서 승선권 발권과 개찰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와 인천 VTS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야당 위원들은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는데요. 김현미 새정치연합 간사를 비롯한 야당 특위위원 9명은 김문홍 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재운 해경 직원도 불러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어서 해군 3함대 사령부, 진도 VTS 등을 방문했습니다. 네, KBS 구성원들이 신임 사장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뭐 압도적으로 꼽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561명 중에 77%가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경영 능력과 소통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사장 인선 방식으로는 89.2%가 11명의 이사 중에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이 되는 특별 다수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85.7%는 외부 인사 참여가 보장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KBS 사장 후보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 관련 뉴스 전해드리다가 관심병사 뭐 이렇게 군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뭐 억지로 추가로 만든다, 없는 병사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몇 개 하고 그러다 이건 조금 좀 소상히 알아봐야겠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것 있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조금 알아봤습니다. 어제 또 뭐 JTBC 뉴스9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게 좀 다뤄졌더군요. 일단 거긴 우리보다 조금 마감이 늦으니까 이런 것을 소상히 짚을 시간적 여유도 됐고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섭외를 잘 했더군요. 또 어제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견해를 직접 자기 군대 시절의 경험담을 적어서 제보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해봤죠, 안 기자? 예, 보호관심 병사 제도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병장은 1번, 상병은 2번, 일병은 3번, 이등병은 4번씩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병사들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고 또 상부에 보고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휘관으로부터 당신 부대에는 왜 관심병사가 없냐, 혹시 상담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추궁을 듣기가 싫어서 관심병사를 낮은 등급이라도 억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심지어 A급 관심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 부담이 되니까 그냥 군 폐쇄 병동에 보냈다가 다시 자대에 오면 그린 캠프에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짧게 압축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군대 내에도 이른바 일반 행정 공무원들처럼 실적주의, 뭐 탁상 행정 이런 게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점심에 군 관련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이제 동부전선 총기 난사 임병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군 관련 행정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최상층부가 50대 초중반들인데 이들은 풍요 세대와는 거리가 멀고 베이비 부머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막 군에 들어오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란 20대 초반의 신병들의 멘탈리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의 이 문화 차이나 의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심병사라는 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뭔가 그들을 특수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름을 붙여버리는 순간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면 그게 내무반 기껏해야 30-40명, 중대 해봐야 100 몇십 명이라면서요. 그게 쫙 하니 알려져 버리고, 말하자면 처음 들어온 이제 막 신병들도 네. 기존의 관심병사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어제 JTBC에도 나왔지만 열심히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친구도 이 그룹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상담 기록 만들고 하다 보니까 관심병사 수는 늘어나서 급기야 전체 군인의 전체 사병의 병사의 20%가 된다, 이런 국방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를, 이를테면 군이라는 것은 매우 억눌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통신을 제한, 이제 밖으로 비밀이 새나가거나 통신 보안 이런 거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소통,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등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아이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통신 차단 상태에 들어가면 정서상 공황 상태나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꽉 짜인 그 상명하복,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럼 이거 잘 스스로 풀어내질 못하니까 자기 고향, 그 부모,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나 가족들과의 통화를 좀 많이 하게 하자. 그런 통화는 적극적으로 좀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은 통신보안이라는 이름하에 엄마 아빠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주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내무반 안에서 자꾸 감정이 쌓이고 분출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매우 합리적인 얘기라고 들어서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 아시는 내용 같으면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안 기자,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관심병사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훈련을 시키는 그린 캠프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군이 분류한 자살 우려자 등의 관심병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군대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그린 캠프를 다녀온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영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관심병사라는 낙인이 찍히고 게다가 그린 캠프까지 보내지면 동료들의 놀림과 따돌림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잘 운영되는 곳은 외부의 심리학자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 운영되는 곳에서는 감금을 한다든지 창문을 못으로 박아서 자살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진도 얘기 좀 볼까요? 세월호 수색 현장 잠수 감독관, 잠수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잠수 감독관이 뇌졸중 증상을 일으켜서 병원에 이송이 됐네요. 네,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88 수중개발 바지선의 잠수 감독관 백모 씨가 작업 바지선 위에서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책본부는 백 씨가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물속에 들어가 선내 수색 작업을 했고 오늘은 다른 잠수사들을 감독하다가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네, 단원고 생환 학생들 오늘부터 정상 등교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와 선생님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 73명이 사고 71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모두 손목에 Remember 0416이라고 적힌 노란 팔찌를 차고 등교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는 아이들의 선택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교를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를 찾은 희생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박수현 군 단원고 2학년 학생 그 박수현 군의 아버지가 JTBC 저녁 뉴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 나와서 또 특히 아직 인상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아들 박수현 군이 아마 뭐 가수 뭐 평소에 이런 거 관심이 많고 그랬던 모양이죠. 가수 한 80여 명이 이 박수현 군 가족에게 사인을 전달해 줬다고요? 예, 박수현 군은 평소에 락 음악을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수현 군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한 가지인 유명 뮤지션 사인 받기를 유명 가수들이 이뤄준 겁니다. 가수들 사인 전달은 국민 라디오에서 DD쇼를 진행 중인 부활의 최재민 드러머와 전 신하위 드러머인 김민기 씨가 앞장서서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명 가수들을 초대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취지를 설명한 건데요. 그 결과 윤도현, 김종서, 조승우, 박효신, 서문탁 등 아주 쟁쟁한 가수 80여 명이 사인을 전달해 줬습니다.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제도 뭐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정치 편향적 아주 뭐 비방에 가까운 그런 트윗 대부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 수자대 자로님의 제보로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연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똑같은 글이 게재가 되는 겁니다. 정 후보자가 트위터에 글은 삭제해놓고 페이스북에 연동했던 것은 깜빡한 모양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글들을 현재 정리 중이고 곧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자발적으로 무슨 그 직장에 다니시고 그냥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어제 어떤 청취자께서 자로에 관해서 올려주셨고 접촉하신 것도 알려주셨고요. 물론 저희도 따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타이밍을 봐서 인터뷰에 매시려고 하는데 이 양반 저 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일하고 집에 와서 밤잠 안 자가면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나저나 그 누구예요? 정성근. 네. 예, 장관 후보자. 앵커 할 때는 말도 아주 똘방똘방 또록또록 잘하고 옳은 소리 다 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트위터는 지우고 페이스북은 못 지웠군요. 네. 그럼 뭐 지울 걸 왜 써요? 아휴. 그 나중에 이거 곱빼기로 터지겠군요. 삭제했다는 것까지 함께 청문회 열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로님은 곧 인터뷰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듣기에도 섬찟한 좌익 효수
라는 그 닉네임. 국정원 직원인데 검찰이 소환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 지역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좌익효수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해당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좌익효수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소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면은 한 달 빠진 3년인데 35개월 정도인데 글은 16개밖에 안 쓰고 댓글을 3,450개를 달았다. 상당히 근무태만한 것 같습니다. 글 생산량 및 댓글량이 생각보다 안 되는군요. 잘 일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선주협회라는 단체가 있죠. 말 그대로 선주들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선주협회에서 여비를 대줘가지고 외국 시찰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주협회에 경비를 반납했어요. 네, 한국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선주협회의 지원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비난이 일자 뒤늦게 경비를 반납한 겁니다.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상은, 김무성, 이채익, 김성찬, 김한표, 함진규 의원 등 6명은 지난주에 선주협회에 1인당 550만 원의 경비를 반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 선주협회 후원으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상은, 정의화, 김희정, 이채익, 주영순 의원도 지난달에 1인당 330만 원을 협회에 돌려줬습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입법 활동 등 의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선주협회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인당 330만 원이요? 네. 네. 아까 우리 청취자 어느 분께서도 이거 사진 올려주셨던데, 왕싸가지님, 예. 아유,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잘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분 닉네임 읽을 때마다 조금 섬찟 미안해서요. 겨우 국민 대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 돈으로 직원을 7명씩 배정해주고 연봉만 1억 한 2천 몇백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쪼잔하게 그래 겨우 1인당 300만 원 그 정도 받고 어디 외국 갔다 오고 아이고 참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예,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안정되면서 소나기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비교적 낮게 일고 있지만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진도 해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부터 중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에만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7월 초에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시 2분. 예. 오늘 톱 뭘로 갑니까? 예, 저희는 오늘 그 세월호 관련된 소식 서너 개. 예. 그리고, 문창극 관련 소식, 국회 소식, 이런 것들로 꾸며봤습니다. 문창극 뭐요? 예, 뭐 오늘도 여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창극 자체는 아니죠. 네. 예, 문창극을 옹호하려는 후보 사태에 대한 여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역시 그 여진의 한 갈래로 김기춘 실장을 둘러싸서 역시 그게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균열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나. 어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많이 나왔던 만만회. 예. 김기춘이 아니라 또 다른 비선 때문에 지금 인사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전원 수준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잠깐만. 예. 기왕에 맛보기로 말을 꺼내셨으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만만회가 누군지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예. 그리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네. 그다음에 정윤회 전 비서관이자 최태민 목사의 사위죠. 그렇죠. 예, 그 세 사람. 만만회라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인사 결정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거기서 결정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아니다. 라는 논란입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라는 걸 이름을 하여튼 명명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름 붙이고 신문용 제목 뽑고 뭐 이런 건 타고났어요. 예, 그랬고요. 그리고 박관영 7인회의 한 사람인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원래 시작은 며칠 전에 신경민 의원이 했는데 이제 거기 그런 흐름을 받아서 박관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명명을 박지원 의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730 재보선 공천 신청 마감일 이어서 주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아직까지 김문수 전 지사가 했는지에 대한 아직 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카운터 파트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요. 일단 오늘 오전에 단원고 생존 학생들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는데 그 장면을 좀 현장에서 직접 찍은 거를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기자 아저씨들 오지 마 이러던데
기자들도 다 안 갈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또 오늘 갈 때는 일단 기자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어쨌든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예, 아예 작정하고 오픈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희생 학생들 부모들도 갔고 유병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 어제 광주. 페이스북에다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도 써놓으셨는데요. 그래서 또 많이 울었더군요. 그 글 보고. 예. 그래서 희생자 학부모들도 현장에 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헬기 촬영 영상 어제 없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3분에서 4분 정도 영상이 아예 다 빠졌다. 여기저기서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데서 일관되게 빠진 문제를 했는데 오늘 안산 유가족 대책위에서 가족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0시 초에 3분에서 4분 정도가 촬영 영상이 다 없고 그때는 해경 특수구조대들이 철수하던 시간이더라. 그래서 일단 뭐 그 철수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공교롭게 다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오늘 리포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사고 현장 긴박한 것을 한꺼번에 철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관련해서 오늘 조중동에서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청문회도 못하게 하냐라는 적반하장식 지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되는 게 KBS. 예. 사장 없는 KBS 혹은 괜찮은 KBS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위험한지 알게 된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장 며칠 비워놨더니 곳에 그냥 사고를 쳤다 이거지 지금. 예. 조중동 입장에서는 KBS가 또 한 번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중앙일보가 오늘 KBS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무슨 언론학자의 논평도 아니었고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딱 맥락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놔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언론 비평 코너에서 이 문창극 사태 이후에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중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 가지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만만해요. 만만해요. 만만해. 비선 라인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네. 신경민, 박지원, 박관용 뭐 이러더니 오늘은 아예 그냥 이제 까놓고 하는데 이거 좀 일목요연하게 가르마 좀 타봐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인사 실패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이게 정말로 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내놓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추천이 되고 또 사전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정도로 인사참패, 인사참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무래도 공적인 라인이 아니고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비선 라인에서 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고 관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뭐 논란들이 수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남동생인 박지만 이비그룹 회장 그리고 지금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10년 넘게 주변에서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또 안봉근, 또 정호성 그 부속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개별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하에서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와중에 가장 많이 거론됐었고 그런데 실체는 또 가장 또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 바로 정윤회라는 이름입니다. 예. 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이 정윤회 씨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친분이 있었던 최태민 목사 이른바 그 최태민 목사의 딸의 이제 그 사위죠, 사위. 남편, 그 딸의 남편. 예, 딸의 남편. 예, 말 되게 어렵게 하시네. 사위. 최태민 목사의 사위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윤회 씨가 정말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베일에 가려져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네. 여보세요? 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 그리고 엊그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렇게 가면서 정말로 이제 이 비선 라인이 그동안의 논란 속에 그냥 정치권에서 소문으로만 있었던 게 이제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언급들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비선 라인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면면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 만만회가 결국 이재만, 박지만, 또 정윤회, 이 세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 그래도 뭐 많이 써놓으셨어요, 지금. 정윤회를 좀 종합적으로 알려달라. 너무 미스테리하다. 출생지, 학력, 나이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한데 일부 뭐 밝혀지고 전해진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잠수타다시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이 사람 무슨 영남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박사학위인가 받고 뭐 새마을 뭐 이런 거 하고 정수장학회 일기고 그런 제 기억이 맞나요? 네, 대충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맞고요. 예. 그리고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오랜 이제 집거를 끝내고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 이게 이제 1998년인가요? 첫 출마할 때, 첫 출마할 때 대구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일선에서 직접 도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래연합인가? 한번 밖에 나가서 당 만들었을 때, 탈당해서 나갔었죠. 미래연합. 연합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정치권에 출입했었던 정치부 기자들, 그러니까 고참 기자들은 실제로 정윤회 씨하고 교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정윤회 씨가 일선에서 나와서 직접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정윤회 씨가 어디서 뭐 하는지 사실 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 양 기자도 몰라요?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떠도는 별칭은 이겁니다. 삼성동 정실장 뭐 이렇게 지칭이 되는데.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면서 그렇죠. 삼성동 집에서 실제로 정윤회 씨가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조언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는 이제 소문인 거고요. 지금 정윤현 씨 이름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양상이어서 네. 앞으로 좀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그리고 또 대선 당시 이 정윤현 씨 이름이 수차례 거론은 됐습니다만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주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정윤현 씨하고 박지만 씨 사이에 뭐 알력설이 좀 불거진 보도가 있었고요. 그랬죠. 예, 뭐 그랬죠. 미행 따라 붙였느니만이 뭐 네네네. 고소하고 예. 예.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만만회, 그러니까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가 같이 모여서 인사 문제에 함께 개입한다. 이게 좀 뭐 일각에서는 지금 정윤회 씨하고 박지만 씨가 그런 정도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네. 이게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비선 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면 속속들이 알면 비선 라인일 리가 없겠죠. 비선이 아니지 그러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렇게 인사 문제 실패 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좀 이 야당과의 협조나 이런 것 없이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결국은 이게 몇몇 이 가신 그룹 혹은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이 파트너로 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논란, 특히 정윤혜 씨의 실체에 관한 논란 앞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한 지금 3년 반쯤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6개월은 뭐 저기에서 뺀다고 치면 한 3년 정도 있는 건데 긴 시간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정치적 핀치나 어떤 굴곡에 처하면 반드시 한 번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게 정치 구단 양정대 기자의 해설 겸 예측인 거죠? 저는 구단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정치 관전자죠, 관전자. 그 말 재밌네. 삼성동 정실장. 그런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택, 친가. 그러니까 이제 예. 자택을 드나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옛날 동교동 비서실장, 그런 게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그 재밌는 보도들이 네. 2002년 대선 때 아마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네. 이 정민현 씨가 이제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문 열렸을 때 살짝 빨리 들어갔다가 문 또 열리면 또 빨리 나오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 기자들이 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예.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기사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딸 그 승마협회 네네. 어쩌 국가대표 뽑히고 그때 한번 좀 잠시 그랬고. 예, 그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조금 전에 아까 저 리포트 해주실 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태민 목사라고 표현하셨어요. 네네. 네, 친분이라 하면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친분이라고 하면 일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 예. 뭐 여러 협회들을 운영을 이제 맡아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최태민 목사가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친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소문은 굉장히 무성하게 많았었죠. 예. 저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분을 좀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친분은 개인적으로 친한 것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일 때문이라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정윤회는 아무튼 늘 뭐 언젠가는 떠오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조금 빨리 튀어오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거는 여야의 꽤 비중 있는 사람들 입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 그렇죠. 예. 자,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일부 타당한 얘기이긴 하죠. 여나 그렇죠. 야나 예. 모두 인정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서 이거 막 강조하는 건 너무 저 과부가 빨리 저 어떤 소금 장사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담장 자꾸 끼웃거리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속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제도가 이제 좀 다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실제 인사청문회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손질을 하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예. 정치권 내부에서만 얘기됐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지적이 돼 왔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야당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8대부터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한 때부터만 봐도 벌써 지금 5년, 6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마치 이 청문회 제도 때문에 검증이 너무 이렇게 뭐 아주 신상털기식으로 이렇게 검증이 가다 보니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제도의 기인에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뭐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주장에 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도를 바꾸는 문제하고 그에 앞서 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는 것. 그렇죠. 대한민국의 장관, 총리 후보자를 내놓는 것.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야당에서도 뭐 이전부터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한 그거는 이제 사전 검증을 통해서 비공개 차원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실제 이제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는 정책 능력과 비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이 제도를 고치는 문제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정말 괜찮은 물건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네. 오랜만에 제 견해에 동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00% 항상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누군가가 우리의 통화를 시기하거나 체크하려는 거 아닌가 몰라요? 가끔씩 양 기자 전화가 한 3, 4초? 길면 5, 6초씩 끊겨요. 그런가요? 방금도 그랬나요? 네, 조금 전에. 이거 검찰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 안 되려나? 아무튼 뭐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오늘은 주로 만만회 얘기 나눴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현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SBS 논설위원과 앵커 그리고 KBS 기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소통 능력 과연 탁월할까? SBS 나이트라인 앵커 시절인 2011년 11월 17일 박완순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을 언급하면서 단 한 번도 박완순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니 클로징 멘트에서 새 서울시장이 온라인 취임식을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 젊은이들과 소통하겠다는 발상 신선합니다. 또 당장 취임식 경비 줄였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지만 멋진 취임식 기대한 서울 시민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뺏은 건데 이게 진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 들고 사람 동원되는 오프라인 취임식을 안 한 것을 시민의 권리 박탈로 규정하는 희한한 주장. 이에 대해 이듬해 총선 새누리당 후보가 돼서는 이렇게 해명하는데 인터넷을 볼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새로 뽑은 서울시장이 당당하게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모든 행사장의 취임식은 없애야 됩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잠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꼭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님,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쓰는 거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께서 정성근 내정자는 SBS 논설위원과 앵커 그리고 KBS 기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정말 현장에서 소통 능력이 탁월할까요? 20년 전으로 가봅니다. MBC 보도를 인용한 채널A 리포트. 정성근 후보는 현직 기자였던 1996년 음주 단속에 항의하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했던 말. 가족끼리 왜 이래? 나 기자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 나 기자인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음주 단속 기준을 넘지 않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단속하는 것에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가 실제로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는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가시는 길이었다고 그러네요. 대리운전을 일부 하고 가셨다가 술도 많이 안 취하고 그래서 집 가까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와서 좀 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성근 내정자는 문화예술진흥 예술이 아니라 술진흥 예술진흥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원활한 국정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할 분입니다. 네, 경제과외교사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 길경식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컴 머리예요, 그거? 상당히 젊은. 백컴 머리는 아니고. 자, 대기업의 관피아 사회이사가 작년보다 늘었다네요. 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관피아란 단어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 간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상호 출자 제한 49개 기업 집단의 238개 상장사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금 전체 사회이사가 750명인데 이 중에 277명,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는 270명이 좀 안 됐었는데 9명 정도 늘어서 지금 더 늘었다고 하고 특히 뭐 법조계라든지 세무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소위 이제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4대 권력기관. 네. 40%에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누군지 뭐 알 수 있어요? 이름이나 뭐 전직 이런 거? 네, 일단 좀 그래도 이름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보면 네. 검찰총장이나 장관을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엔진의 정구영 씨라든가 금호산업의 김도원, 삼성전자의 송광수 씨, CJ 오쇼핑의 김종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그러게요. 삼성생명의 박봉흠 씨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고 유명했던 양반이죠. 그렇죠. 또 삼성증권의 김성진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고 또 SKCNC의 이환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이고 이게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다양한 그 부처에 있던 고위직들이 지금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이사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재벌, 가족 재벌 경영 이런 거 견제하려고 명망가들, 전문가들 와서 그렇죠. 소금 같은 역할 하라 그랬는데 실은 이거 그냥 돈만 좀 받아가는 거수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도입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룹 총수라든지 그 일가들이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거나 뭐 전횡, 횡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내부에서 좀 견제하라라고 이 사회 이사 제도를 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 뭐 금융 감독하는 이쪽 정부의 조사나 감독 같은 사정 작업을 미리 막아주고
공권력에 대한 어떤 방어수단, 바람막이 역할을 지금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게 관행처럼 거의 굳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 대기업에 가서 이제 줄 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퇴직을 하면 예. 이제 밥벌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대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주고 나중에 자기 퇴직하면 어느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그런 길들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이게 퇴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리부터 발발 기기 그렇죠. 시작한다. 그렇죠. 자본 앞에 공이 무릎 꿇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지금 저 관피아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네. 그 퇴직 공무원들 산하기관 못 가게 막아놓으니까 이제 갈 데가 기업밖에 없는 거지. 더 몰림 쏠림이 심하겠죠. 심합니다, 심해. 예. 아유, 되게 막 모든 듣는 뉴스마다 이게 막 암담하고 짜증나고 어둡고 이러니까 이거 계속 앵커 하다가 건강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융사 뭐 시끌시끌한데 금융당국이 뭐 검사해오는 건 원래 이 사람들 고유 직분이니까. 네. 근데 농협중앙회 정밀 검사한다고요? 얼마 전엔 KB 막 그러더니 여긴 또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래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도 이 정밀 검사를 이제 이전부터 이제 하려고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워낙 그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들의 이 대형 금융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뤄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농협중앙회의 그 정밀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과 카드사 관련한 금융사고들이 어쨌든 본인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기존에 이제 그 은행들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조합이 있잖아요.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면. 예,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이 단위조합에 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 또 전산의 내부 통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단위조합의 어떤 경영 부실이라든지 비리 문제가 계속 공공연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단위조합이라는 게 사실 요즘 시골이나 좀 조그만 행정단위 이런데 보통 그냥 이런 도시에도 단위조합이 그래요?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새 유행하는 말 그대로 그냥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농협이 그렇죠. 협자가 그렇죠. 협동조합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합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유명하죠. 농협 조합장 할 때 막 비리 술 사주고 돈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통 뭐 금융이나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 전에 자신의 뒤를 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고 또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고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게 얻을 수 있는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그럼 부실 대출이 많아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투자한 사업들의 부실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가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 저축은행도 사금고화돼서 문제가 컸던 것처럼 단위조합도 조합장이 마치 자기 사근 것처럼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특혜 대출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의 대출 부실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걸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 서대문 내거리인가 가면 큰 빌딩 있잖아요. 농협중앙회 본사. 거기가 단위 농협조합은 이게 직할이나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원래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조합장을 이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뽑아놓으면 즉 인사권이 농협중앙회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말이 관리 감독이지 세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밀 검사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내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길 선생님을 다른 모임에서 연사로 모셔가는 바람에 우리가 양보했어요. 다음번에는 항상 잘해주시지만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두 가지 경제 얘기 짚어봤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네, 행간 며칠 쉬었는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걸 골라서 조금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일보 컬럼 더 이상은 좀 쉬기로 해서요. 마지막 컬럼이 돼버렸는데 유경근이라고 이름 기억하실 수 있죠?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데 유경근 대변인이 얼마 전에 8월 달에 한국에 오는 교황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긴 만나는데 기구 대표로서의 대책위를 만나는 게 아니고 300여 명 희생자 중 카톨릭 신자 가족 몇 사람만 그냥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한다. 그걸 두고 조금 서운해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천주교의 보수성 뭐 이런 것들, 교황이 누구의 교황인가 이런 관점에서 천주교에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 한 대목을 들으시고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대변인 추측대로 어느 쪽 의사에 따라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특정 종교 내의 의사결정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 삼을 일이 아니기도 하다. 다만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천주교계 일각의 우려대로 서울대 교구의 보수적 시각이 힘을 발휘했다면 씁쓸하다. 신자 여부를 차별하는 게 예수와 교황의 뜻인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교황이나 예수 옆에 바짝 붙어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없는지, 면전에서는 교황께 존경을 표하지만 실제로는 예전 그대로인 분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교황 혼자서만 개혁과 탈권이 민중속으로를 외치면 뭐 하겠는가? 네, 민중속으로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로마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방한 일정인데요. 8월 14일 도착해서 4박 5일간 한국에 머뭅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 이후에 각종 천주교 미사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걸 집전하고 마지막 날 명동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표한 뒤에 오후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에는 일테면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사재단이라거나 평신도 협의회 이런 천주교 내의 소그룹 또는 자발적 모임과 면담하거나 하게 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현대사에서 정의평화구현 사재단, 그냥 우리가 흔히 사재단이라고 줄여 말하는 그 사재단이 수행한 역할과 그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미 너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황께서는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 말이에요. 취임하자마자 1년 조금 되는 기간 동안에 교회의 세속화를 일관되게 경계했고 재난 현장에는 맨발로 뛰어가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진정으로 껴안아 위로했고 소년, 아동 착취 노동, 특히 이런 거에 비분 강개하면서 착취적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에는 마피아, 그 검은 돈을 파문시키면서 일대 전쟁까지 선포하고 각오하고 있는, 정말 정의의 화신,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 사재단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섞인 관측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캐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내부의 분위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갸웃하고 있던 차에 이제 유경근 대변인의 그런 글도 있고 해서 쓰게 된 거고요. 제가 조금 들여다봤더니 한국 천주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주교회의라는 건데요. 주교회의는 25명의 주교들이 멤버인데 그중에 3분의 2가량이 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교회의 자체가 보수성을 띠기도 하지만 주교회의보다 더 파워풀한 곳은 서울대교구랍니다. 이유는 한국 천주교에서 해마다 얼마씩 바티칸으로 성금을 보내는데 그 성금의 대부분이 서울대교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교구에서도 특히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성금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신자 수도 서울대교구에 소속된 신자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경제적 여력도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 돈도 뭉텅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집안 대소사에서도 보면 그런 데서 좀 큰 소리 내는 거 이해는 갑니다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지나치게 세속적인 논리에 따른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고로 서울대교구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 지난 겨울에 군산 수송동에서 최초로 박창신 신부가 집전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그 시국 미사 이후로 사제들의 시국 성명이 계속 발표됐지 않습니까? 모두 다 참여한 신부들, 사제들이 기명,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혔는데 유독 서울대교구의 시국선언만 참여 사제들이 무기명으로 했어요. 그것은 서울대교구 높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교구 내의 보수적인 어떤 힘이 교황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게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어디를 찾아서 교황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 그런데 한국 천주교의 높은 사람들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또는 완장처럼 그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서 한국 사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해놓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입맛 또는 취향 이런 쪽으로 교황의 일정이나 동선이나 접견 대상을 짠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왜냐하면 교황에 대해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황이 한국을 한번 찾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다고 보고, 그 교황이 왔을 때 누구든 손님을 맞을 때는 좋고 깨끗한 쪽을 좀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은 손님 맞는 사람의 당연한 심사이긴 하지만 교황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화려한 보자기로 그 치부를 덮어버리는 그런 보자기를 깔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비신자여서 좀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8월 15일에 교황이 오신다는데 그때 와서 짜놓은 일정대로 움직이실지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또는 어떤 뜻밖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이런 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간 마치겠고요. 시간이 좀 그러하니까 바로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 중이랍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전화 연결되는 사이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막 올리셨는데, 신부님, 수녀님들은 강정, 밀양, 대한문 늘 미사 열리는 곳이죠. 용산 등등 서민들이 있는 곳은 함께 하면서 핍박을 받고 협박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두 돼지 추기경은 옷자랑하고 다니는지. 옷자랑은 어떤 여자하고 야당의 두 대표 이런 말씀 써놓으셨네요. 이렇게 추기경 앞에 돼지라고 써도. 풀친구 분께서는 교황청 홈페이지에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언어가 되시는 분, 이탈리아에 계신 교민 중 국민TV 조합원 안 계신가요? 우리 상황을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브나르드 민중 속으로, 예.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아까, 저도 이 컬럼을 쓰면서 브나르드 오랜만에 떠올랐었거든요. 칼럼 읽으셨다고 해주셨고. 대단군께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 스펙 쌓는 두 가지 길, 대학생과 관료, 이런 견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사회이사 꼬집으신 말입니다. 김재현 의원 연화됐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밀양가 있을 때 저하고 통화했죠. 예, 그때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애쓰셨어요. 그때 헬기 소리도 막 나고 했는데. 예, 방송이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리얼타임으로 올려주시는데, 김 의원 말씀 다 똑바로 전해 들었고, 전혀 청취에 문제 없었고, 오히려 현장의 긴박함과 생생함을 함께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날 김재현 특파원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언제 한번 좀 모시고 나도 직접 보고서 얘기했으면 싶은데, 바로 얘기 들어가죠. 네. 환경노동 분야 하면 아무래도 진보정당의 고유한 목 또는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정치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많이 기대를 거는 분야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 후반기 환노위 배정 때 논란이 되다가 막판에 TO 하나 늘리면서 잘 풀린 거 같죠, 일단은?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정하기로. 예. 그럼 심상정 의원이 가게 되나요? 네네. 원래 전반기에서 활동하셨고요. 네네. 아까 조국 교수가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 온 걸 봤습니다. 19대 국회 때 이제 민주당은 통합집권당과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4.16 총선 그때 말이죠. 예. 근데 이석기 의원 이제 이 사건 터지고 원내 경선 비례대표 부정명소 진보당이 막 분열되고 막 힘든 기간을 겪고 나서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정치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버린 게 아닌가 다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물 밑에서라도 양측 두 진영 사이에 의견이 오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국회에 있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대화는 많이 하죠. 네.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건 새누리당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기대하시는 야권 연대와 관련한 부분은 알려진 바대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육사 선거 얘기 잠깐 하나 해볼까요? 네. 특히 경기도 이런 접전지에서 물론 경기도 지사 후보 백현종 후보였나요? 백종현 후보? 네. 사퇴시키고 했는데 사퇴한 진보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당연히 이제 무효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가 만약에 반새누리당 전선으로 똘똘 뭉쳤다면 당락이 바뀔 곳들이 몇 곳 나왔었잖아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아쉽고요. 네. 당연히도 14만 표 무효표가 다 저희 진보당 지지자들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으실 것 같고 네. 분명한 건 왜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부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인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에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야권 연대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이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선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심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읽으셨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에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인심의 요구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대변인답게 아주 꼭 필요할 말만 간추려 주시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지적해오고 정치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대단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다. 필요 충분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에는 큰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진보가 종북과 이렇게 딱지 또는 레테르 효과 낙인 어떤 단어여도 좋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대중 속에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맞죠? 어떻게 보세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어렵죠. 네, 현상 진단에는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현재 야권은 새정치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또 이제 몇몇 더 당들이 있는데 연대를 안에서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큰 선거 3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거 연대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총량이 나왔다는 것은 다 확인이 됐고요. 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보다시피 야권표가 여권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대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야권 연대를 흔들고 깨야 새누리당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진보당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종북몰이를 통해서 갈라치기 했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 전략이 2017년 대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벌써 가동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진보당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고립됐다고도 표현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100만 표 가까이 나왔습니다. 97만 표가 넘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어허. 3월에만 해도 그 정당 예산 가처분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게요. 선거를 못 치룰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지지 역량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새정치연합이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연대에 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분명히 어려운 조건, 특히나 이제 종북 공세 속에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야권의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용기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관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시네요. 그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잃었어요. 순천 곡성인데 여기에 친박 핵심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나온답니다. 진보당으로서는 수성하는 입장이잖아요. 누구 내보냅니까? 저희는 이성수 후보라고요. 지난 그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12%를 얻었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후보세요? 예. 노동자 출신. 노동자고요. 여기 또 새정치연합 당연히 이름이 아직도 헷갈려. 새정치연합에 후보 낼 거고 팽팽한 친박 이정현 후보가 나온다니까 또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쉬워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 다음 달에 있죠? 네. 진보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 또는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 재판도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전략 하에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공방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정권 안정 그리고 2017년 대선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 재판을 1심에서 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재판부가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재판부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남재준 원장이 해임이 됐고 김기춘 실장이 또 자리 보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이성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지만 특히 저희가 다음 달에 12일 날
석방문화제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김재현 의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대변인이죠. 김재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